세상을 세계 1%로 만든 생각의 원칙. 프롤로그. 유대인은 무엇이 다른가?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면서 학살과 핍박을 당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의해 민족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은 이런 불행이 끊이지 않았으며 하늘은 왜 그들을 버린 자식 취급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자타공인 사업의 천재가 됐을까? 독일이 배출한 세계적인 시인 하이네는 유대인은 이렇게 표현했다. 돈은 이 시대의 상제이고 유대인은 그의 선지자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서아시아에서 흥성하기 시작한 유대 민족은 고대 유대교를 신봉하고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성지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로마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은 눈의 가시가 됐다. 로마인은 유대인을 핍박하며 그들의 고향에서 쫓아냈다. 유대인이 쫓겨난 곳은 가장 낙후되고 야만적이라는 북유럽과 동유럽이었다. 그곳에서 시작된 유대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곳 사람들은 유대인의 토지 소유와 군복무를 금하고 수공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했다.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난 유대인은 노예나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역사의 질곡이 그들을 교육시켰는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이 그들을 단련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대인은 고난 속에서 더욱 현명해지고 강해졌다. 유대인은 역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착실히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졌다. 이처럼 유대인의 부는 그들의 역사적인 경험에서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유럽 대륙이 봉건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럽의 경제 규모는 점차 확대됐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거의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 신분을 막론하고 고리대금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대인은 예외였다. 그들은 귀족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만큼 유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체면이 깎이는 일도 아니었다. 정부는 유대인을 정치적으로 보호해 주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유대인은 이를 기회로 삼아 점점 부유해져 갔다. 유대인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특히 상업과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명실상부한 돈의 선지자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비즈니스 역사에 길이 남을 유대인 부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이룩한 성과, 부의 규모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유대인 또는 유대민족의 피를 물려받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세계 최대의 석유 재벌 존 록펠러, 월스트리트를 주름잡은 존 피어폰트 모건, 유럽과 전 세계 금융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로스차일드 가문, 미국 경제의 운명을 좌지우지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 의장 앨런 그린스펀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권위 있는 유대인 연합회이자 복지기금 연합회인 미국 유대인구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유대인 100만 가구 가운데 약 90만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한다. 특히 유대인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유대인 가정의 43%가 월 평균 소득 1만 6천 달러를 넘는다. 참고로 월 평균 소득 1만 5천 달러가 넘는 미국인 가정은 전체의 25%뿐이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유대인 중산층 가정의 소득이 미국의 다른 계층의 2배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포브스지가 발표한 부호 순위도 이를 증명한다. 명단에 오른 세계적인 부자들의 면모와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유대인은 어떻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공을 거뒀을까? 성공으로 가는 그들만의 열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선조로부터 이어져 온 사업 경험을 자신들의 사업적 재능과 접목하고 노하우를 길러온 결과다.
또 한 가지는 생각의 힘, 즉 유대인이 가진 독특한 비즈니스 마인드 덕분이다. 유대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지혜를 돈과 연결시킨다. 어떤 것이든 유대인의 손에 들어가면 돈과 인연을 맺는다. 그들은 일찌감치 문화와 예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상품으로 만들었다. 유대인에게 돈을 버는 것은 하나의 신앙이자 삶의 목적이며 존재 이유다. 이처럼 유대인은 천재적 재능을 부와 융합시켰다. 중국 당나라의 시인 한유는 사설에서 도를 듣는 것에는 먼저와 나중이 있고 기술이나 학업에는 전문 분야가 있다고 했다. 돈을 버는 분야에서는 유대인이 진정한 전문가이며 누구도 그들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왜 유대인은 부의 선구자인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생각 공부이자 부를 축적하는 가장 순수한 생각 공부이다. 1장 부와 생각 공부. 생각하면 기회가 온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생각이다. 생각이 부를 가져온다는 말은 사실일까? 생각은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행위 아닌가? 맞다. 생각은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동시에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적극적인 자세, 다시 말해 사물이나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생각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누구나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망상이나 공상에 몰두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우리와 확실히 다르다. 그들은 부의 축적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유대인은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고하여 부를 축적한다는 목표 달성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다. 보보어라는 퇴역 군인이 일리노이주의 한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독서와 사색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지만 생각의 힘을 잘 알고 있던 그는 요양 중에도 공부와 사색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한 뒤 옷의 청결을 유지하고 변형을 막기 위해 옷깃 부분에 두툼한 판지를 덧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던 그는 판지 생산업체에 편지를 보냈고 업체로부터 답신을 받았다. 편지에 따르면 옷깃에 들어가는 판지 가격은 1,000장당 4달러라고 했다. 보보어는 편지를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판지에 광고를 실어 1,000장당 1달러씩 받고 세탁소에 팔면 더 많은 세탁소와 협력할 수 있고 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정리되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유대인의 보편적 성향이다. 전형적인 유대인인 보보어는 퇴원하자마자 자신의 구상을 즉시 실행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받은 고객들은 대부분 옷깃에 끼워져 있는 판지를 버린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는 새로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판지를 버리지 않고 광고를 읽게 할 수 있을까? 그는 금방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앞면에는 광고를 게재하고 뒷면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나 주부들이 선호하는 메뉴, 함께 할 수 있는 유머를 싣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보보의 아이디어는 대박을 쳤다. 심지어 어떤 남편은 아내가 세탁 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 게 불만이었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판지에 들어간 메뉴를 모으느라 하루밖에 입지 않은 와이셔츠를 세탁소로 가져갔기 때문이었다. 보보어는 이렇게 구상을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고 돈도 벌었다. 하지만 보보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는 곧장 1,000장의 1달러짜리 판지를 미국 세탁업 협회에 보냈고 노조는 모든 회원에게 그의 판지를 추천했다. 이렇게 되면서 보보어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것이나 바람직한 것을 주면 반드시 자신도 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보보어는 치밀한 구상과 계획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 훗날 그는 이렇게 수레했다. 당신이 누구든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학력이 높든 낮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적극적으로만 생각하면 당신도 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생각법이다. 공상 대신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생각을 하라. 유대인이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 없다. 이 세상 누구도 선천적으로 돈 잘 버는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고 아이디어를 잘 짜내는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다. 보보어처럼 유대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다. 다음 일화는 이를 좀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빈민촌에서 태어난 루디스는 다른 빈민촌 출신의 아이처럼 툭하면 싸움을 하거나 학교에서 도망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돈 냄새를 잘 맡는 재주가 있었다. 가령 길거리에 장난감이 버려져 있다면 루디스는 그걸 주워다 고친 뒤 친구들에게 가지고 놀라고 주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친구들이 한 번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마다 10센트씩 받고 빌려주었다. 이런 식으로 루디스는 일주일 만에 새 장난감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임선생님이 말했다. 만약 네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면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너에겐 꿈같은 일이겠지. 나중에 기껏해야 노점상이나 되면 다행이구나. 몇 년 뒤 루디스는 선생님 말씀처럼 물품 판매상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빈민촌 출신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그는 철물, 전지, 장난감 자동차, 레몬주스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팔았다. 손재주가 좋아서 어떤 물건이든 척척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도 루이스가 큰돈을 벌게 된 결정적 계기는 다른 사람이 버리려던 비단에 있다. 일본에서 들여온 비단 원단이 운송 도중 폭설을 만나 화학 염료가 번지는 바람에 상품 가치를 잃고 말았다. 난감해진 일본 상인들은 한시라도 빨리 못쓰게 된 비단을 처분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못쓰게 된 비단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원단을 항구로 싣고 가버릴까도 생각했지만 행여 적발되어 벌금을 물까봐 전전긍긍했다. 결국 그들은 귀국길에 비단을 바다에 버리기로 했다. 그날 루디스는 자주 가던 술집에서 한잔하고 있었다. 우연히 일본 선원들의 대화를 듣게 된 루디스는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그는 일본인 선장을 찾아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트럭을 가리키며 말했다. 못쓰게 된 당신들의 비단 원단을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루디스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화학염료가 번진 비단을 손에 넣었고 이것을 이용하여 위장복, 위장 넥타이, 위장 모자를 만들었다. 제품을 팔아 단숨에 10만 달러의 거금을 주게 된 루디스는 더 이상 구멍가게가 아닌 명실상부한 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루디스에게 우연히 기회가 찾아왔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평소 고민하는 데 익숙했던 루디스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답을 받은 것이다. 루디스뿐 아니라 기업을 일군 모든 부자들의 성공 비결에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한 유대인 기업가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돈 버는 길은 매우 많다. 하지만 모든 돈 버는 길에는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 덮여 있다. 결국 이 종이의 존재를 알아채고 나아가 이 종이를 뚫을 수 있는 강한 손가락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이다. 보보어나 루디스처럼 생각할 때 비로소 기회의 문이 열린다. 진심을 다해 찾아라. 그리고 과감하게 실행하라. 이렇게 하면 언젠가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를 추구하는 데 서툴지만 부자들은 죽을 때까지 꾸준히 부를 추구하고 축적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이것이 둘의 차이점이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모은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는 돈 벌 기회가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교육자이자 저술가인 러셀 코노웰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이를 날카롭게 통찰한 명언이다. 코노웰의 말에 당신을 대입해보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의 생각에 가까운가? 부자의 생각에 가까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꿈을 안고 산다. 하지만 실제로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은 극소수다. 이쯤 되면 우리는 부자가 쉽게 되는 게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유대인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는 꿈을 꾼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은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어 부자가 되는 꿈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은 부자가 되는 목표를 먼 미래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고개를 숙여 살피다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알리는 자신의 농장을 소유한 농장주였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알리를 찾아왔다. 한참 동안 알리와 대화를 나누던 노인은 다이아몬드 얘기를 꺼냈다. 만약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면 한 날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는 알리는 다이아몬드가 자신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알리는 문득 자신이 매우 가난하며 앞으로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리라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알리는 잠들어 있는 노인을 깨워 어디에 가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노인이 대답했다. 흰 모래밭 위를 흐르는 강이 하나 있네. 그 강 양쪽에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을 것세. 그 말을 들은 알리는 서둘러 농장을 팔고 이웃에게 집을 부탁한 뒤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났다. 그 오랜 시간이 흘렀다. 알리는 무수히 돌아다녔지만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바르셀로나의 한 해안가에 도착했다. 지칠 대로 지쳐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순간 알리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충동에 휩싸여 바다로 뛰어들었고 곧 거대한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알리의 농장을 사들인 새 농장주에게는 낙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화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화원 사이에 흐르는 개울바닥의 흰 모래밭에서 반짝이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곳을 파보니 무지개처럼 찬란한 빛이 나는 크고 검은 돌 하나가 나왔다. 노인은 그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했다. 새 농장주와 노인은 화원으로 달려가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은 이미 발견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고 큰 다이아몬드를 캐냈다. 한 사람이 가진 고생을 하며 평생을 애썼지만 찾지 못한 보석을 어떤 사람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이다. 다분히 허구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일화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매우 실용적이고 분명하다. 의외로 많은 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발밑에 어떤 보물도 묻혀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폭을 넓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대담함과 패기를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유대인이 돈 버는 분야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대담한 생각과 관련이 깊다. 다음 일화를 읽어보면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심리상담 일을 하는 존슨과 변호사 안나는 부부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수입도 꽤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둘의 마음속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들만의 사업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꿈이었다. 본업 말고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지만 둘은 열심히 노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분명 떠오를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존슨은 영화 마니아인 자신의 취미를 살려 비디오 대여점을 차리기로 했다. 안나와 함께 가게를 열 장소를 찾으러 다니는 존슨의 눈에 번화한 상가 밀집 지역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이미 여러 개의 비디오 대여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존슨은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먼저 앞서 털을 잡은 대여점을 돌아다니며 어떤 영화가 고객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오스카 수상작이나 세계 각지의 유명한 작품들이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물론 대여점에는 별로 인기가 없거나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영화도 많았다. 이런 작품들은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을 뿐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존슨과 안나는 이런 작품들을 모아 코너를 마련하면 고객의 눈길을 끌 수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곧 비디오 대여점을 오픈했다. 그러고는 오스카 수상작과 세계 각국의 유명한 영화들 외에 희귀하고 특이한 작품들을 취급하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 재밌는 편말을 세웠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비디오를 대여합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로 존슨 부부의 비디오 대여점은 연 3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존슨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
대담한 상상과 구상으로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았다. 물론 자신만의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꿈도 이뤘다. 당신은 존슨처럼 할 수 있는가? 당신이라면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작품에, 그것도 전문 코너를 따로 만들어 선보일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벌기는커녕 굶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유대인 존슨의 생각은 달랐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생각과 돈 버는 노하우에 대한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일화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눈앞, 즉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때 예상보다 훨씬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머리를 써서 고민해야 부자가 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시기나 단계에 따라 기회는 여러 방향에서 용솟음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부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한 개가 아니다. 큰맘 먹고 산 옷을 입고 출근했는데 공교롭게도 동료가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난처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다. 비즈니스도 비슷하다. 특히 유대인은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들의 말을 빌리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유대인은 세계적인 민족이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어 대립하던 시절에도 그들은 변함없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막 탄생할 무렵에도 다른 자본가들은 신생 소련을 몹시 두려워하며 경계했지만 아먼드 해머라는 유대인은 대담하게 길을 개척해 소련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해머는 구소련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의료기기를 팔았고 밀을 가죽 제품으로 교환하기도 했으며 100만 켤레의 미국 군화를 구소련에 판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구소련 학생들에게 판매한 해머표 연필은 무려 1억짜리에 달한다. 레닌은 연필을 판매한 해머의 휴머니즘을 극찬했으며 붉은 자본가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수여했다. 해머는 끊임없이 혁신했고 그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시대 상황과 맞닿았다. 나중에는 골동품과 문화재 수집에 손을 댔고 위스키 제조와 축산업에도 진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후에는 리비아에서 석유 채굴업에 뛰어들어 그가 경영하는 석유회사를 세계 석유회사 랭킹 상위권에 올려놓았다. 미중 관계가 개선된 뒤에는 전용기로 중국을 오가며 중국에도 투자했다. 대담하고 지질 줄 모르는 해머의 패기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용기, 대담함, 패기 말고 어떤 말로 그를 찬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를 통해 유대인의 지혜와 뛰어난 사업 수완을 엿볼 수 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남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나는 한다. 는 생각은 예뻐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성들이 예쁜 옷을 입으며 기대하는 효과와 거의 일치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그래야 만족과 과시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니 말이다. 유대인 입장에서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고 과시욕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돈을 벌려면 두뇌 회전이 좋아야 하고 명석한 두뇌를 제대로 활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혜와 명석한 두뇌를 잘 활용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개방적으로 바뀌는 만큼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거나 찾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 장난감을 고쳐 팔아 돈을 번 빈민촌 출신 소년 루디스가 그랬고 특이한 비디오를 빌려주어 성공한 존슨이 그랬다. 이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여 다이아몬드의 왕이 된 티파니 이야기를 살펴보자. 티파니는 사업가였다. 젊은 시절 그가 뉴욕 브로드웨이에 작은 점포를 열었을 때만 해도 그를 주목한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티파니는 대서양 해저를 관통하는 전신 케이블이 파손돼 미국 전신국이 이를 교체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직감한 티파니는 즉시 폐기된 케이블을 사들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면서 무모하고 미쳤다고 생각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는 케이블을 수많은 금속 조각으로 분해한 뒤 예쁜 액세서리를 붙여서 포장했다. 그러고는 이를 기념품으로 재가공하여 판매했다. 모두 예상과 달리 이 기념품은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다. 돈을 번 그는 큰 돈을 들여 왕후인 웨제니 드 몽티주가 갖고 있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사들였다. 범상치 않은 광채에 한눈에도 진귀한 보석이었다. 티파니는 이 다이아몬드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했고 왕후의 다이아몬드를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전시회를 통해 티파니는 수십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티파니는 세계에서 가장 진귀하고 독특한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불후의 매력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다.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다이아몬드의 왕이란 별명을 붙여주었다. 만약 당신이 대서양 해저를 관통하는 전신 케이블이 파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대부분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설령 그것을 사들였다고 해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무모하다는 말에 마음이 요동쳤을 것이다. 하지만 티파니는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였고 자신의 길을 갔다. 이것이 바로 일반인과 유대인의 차이다. 부는 단순히 금전이나 물질만 의미하지 않는다. 지혜와 패기, 역량이 합쳐진 종합적인 가치다. 부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한계가 아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남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